뇌졸중은 첫 발생도 위험하지만 재발률도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실제 뇌졸중을 겪었을 때 증상을 파악하고 빨리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57세로 평상시에는 산악자전거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부인하고 마침 같이 있었고 다행히도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갑작스럽게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고 발음이 이상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니까 우리가 뇌졸중이라 생각할 수 있고 부인께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응급실 도착을 30분 만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어서 이것은 뇌출혈이 아니다. 혈관이 막혔는 뇌경색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혈전용해제라고 해서 닝글액처럼 바로 혈전을 녹이는 약을 주입했습니다. 혈전용해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동안에 이어서 저희들이 혈관을 보기 위해서 MRI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MRI 사진인데 위쪽의 사진은 죽었는 부위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종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희게 나왔는 부위는 이미 죽었는 부위입니다. 밑에 사진은 피가 적게 가는 부위, 즉 곧 죽는 부위, 곧 죽을 수 있는 부위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네. 왼쪽 편을 볼까요? 왼쪽 편에서는 희게 보이는 부위만큼 이미 피가 적게 가니까 이미 피가 적게 가는 부위가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피가 적게 가는 부위가 오른쪽 내에 거의 한 80%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죽었는 부위는 별로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죽었는 부위가 적으니까 우리가 피를 개통시키면 살릴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에 이어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수님에 이어서 그 환자분에게 연이어서 실시했는 혈관 조영술 사진입니다. MRA라고 종전에 말씀드린 사진입니다. 앞에 환자와 비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왼쪽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데 오른쪽에 대칭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왼쪽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른쪽에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으로 가는 큰 혈관이 막혀버렸습니다. 그것도 입구부터 막혔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혈전 용해제만을 써서는 안 되고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 혈관입니다. 목 부위에서 올라가는 혈관인데 이게 해골 들어가는 입구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작은 간이 보입니다. 이 간으로서 어디쯤 혈관이 막혔는지를 보니까 바로 입구부터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을 이까지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간을 이까지 올리고 나서 저희들이 흔히 아스피레이션이라서 빨아내는 치료를 합니다. 혈전을 뽑아내는 치료. 빨아내는 치료를 하니까 종전에 요점에서 막혀있던 것이 다행히 이렇게 혈관이 바로 뚫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혈전이 많이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철사처럼 보이는 것이 직접 막힌 혈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그물처럼 생겼는 장치, 즉 혈전을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장치로 인해서 혈전을 뽑아냅니다. 종전에 처음에 이점에 막혔다가 요까지 보였다가 요 밑에가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에 부위 혈관은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치를 해서 뽑아내고 이어서 혈관이 완전히 개통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원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큰 혈관은 보이지만 오른쪽 혈관이 보이지 않았는데 5일째 됐을 때 퇴원을 했는데 왼쪽 오른쪽 혈관이 완전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아주 잘 개통되었는 경우고 환자분의 경우 처음에 보였는 병변에서 별로 병변도 더 커지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외래에 다니고 정상적으로 가지던 직업을 갖고 교수님 생활을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교수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예, 먼저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뇌 작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 또는 동맥류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혈관이 터졌을 때는 실제 많은 수에서는 실제 약물 치료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출혈량이 너무 많을 때는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출혈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때는 치료법이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맥류 안에다 직접 코일을 채워서 동맥류를 막는 방법 또는 수술 방법으로서 클립으로서 감싸는 방법이 있어서 뇌출혈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경색 치료는 실제 많은 환자들이 뇌경색이지 않습니까? 뇌경색 수술은 여전히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뇌경색 치료는 이처럼 혈관이 막힌 혈관에 의해서 뇌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뇌가 손상받기 전에 치료가 이루어져야지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이렇게 뇌졸중,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결국 뇌경색 치료에 대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뇌졸중 학회에서도 시간을 낭비해서 결국에는 뇌를 잃어버렸다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응급실에 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 없이 응급실에 와야 되었으며 이 응급실은 어떤 응급실이냐?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에 와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 가게 되면 또 시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뇌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잘 설명합니다. 여기에 그림에서 검게 보이는 부위는 혈관입니다. 뇌혈관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붉게 보이는 부위와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이 막혔을 때 붉게 보이는 부위로 가는 혈관이 바로 막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4분, 5분 내로 뇌가 죽어버립니다. 네. 다시 다시 말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서 소위 우회 통로를 통해서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는 버티고 있는 부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뇌혈관이 막히면 바로 죽는 부위가 있고 또 버티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혈관을 재개통시킨다는 것은 죽었는 부위를 살린다?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 버티는 부위가 계속 버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분, 20분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는 부위가 점점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바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위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자들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은 보이는데 왼쪽으로 가는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의 편에 뇌경색이 왔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위 있죠. 죽었는 부위죠. 네네. 3.5시간째 찍었는 사진인데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건 뭐냐? 우회 통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더라도 이 주변 부위에 우회 통로로 피가 가고 있는데 계속 버티질 못합니다. 점점 죽는 부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3.5시간 내에 찍었는 사진과 10시간 뒤에 봤을 때 병변이 확 커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즉 빨리 치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시간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과거 혈전용해제를 지금은 4.5시간까지 투여하지만 3시간까지 투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3시간까지 약을 투여하려면 환자는 적어도 2시간 정도까지 병원에 도착해야지 검사를 통해서 뇌경색이라는 걸 확인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학회는 3시간 내에 신경과 의사가 있고 또 특별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빨리 와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시간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네. 후유증을 적게 남기려면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뇌졸중 치료, 특히 뇌경색의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재미있는 보고인데요. 97년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보고입니다. 국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시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걸 아는 분이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벌써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 했는 조사에서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 아는 분이 87%나 됐습니다. 이제 더 많아졌을 겁니다. 또 혈전용해 치료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반 정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도 이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급성기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치료는 크게 시간별로 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4.5시간 내에 약이 투여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정맥을 통해서 혈전용해제라는 주사를 줍니다. 그런데 혈전용해제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4.5시간 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병원에는 3시간 반 정도는 와야겠죠. 4.5시간이 지났을 때는 혈전용해제 치료를 할 수 없고 그때는 만일 큰 혈관이 막혔는 경우에는 직접 막힌 혈관의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위 타임윈도라고 해서 6시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최근에 그 타임윈도가 확대되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는 환자들이라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내영상 검사를 해서 아직까지 살릴 부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24시간까지도 우리가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혈전용해제라는 것은 액티라제라는 약입니다. 아직까지 이 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인정된 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최근에 한 개가 더 실험되고 있습니다. 막힌 혈전을 직접
이렇게 개통을 시키는 것인데 혈전을 사고 있는 섬유소를 녹이는 약입니다. 이처럼 링겔처럼 생기는 약인데 이 약을 주입해서 혈전을 녹여서 혈관을 개통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는 증상이 생기고 얼마 만에 혈전 용해제가 투여됐고 환자가 원래 가졌던 정상적인 상태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하고 별로 지장 없이 살 정도로 회복될 확률이 어떤지를 봤습니다. 그래프가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시간 반 이내에 투여가 되었을 때 30분 내로 병원에 와야겠죠. 그랬을 때는 환자분이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다 수행할 확률이 2.8배나 많습니다. 3시간 이내에 투여했을 때는 1.5배, 4시간 반 이내에 투여했을 때는 1.4배입니다. 4시간 반이 지나서 투여했을 때는 효과에 논란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투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혈전 용해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체돼서 혈전을 녹일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끄집어내는 시술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혁신적인 치료가 이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치료죠. 이 혈전 용해제 치료가 90년대 중반에 나왔고 2015년 정도에 인정이 되죠. 물론 그 전부터 치료를 좀 시도하고 있었지만 거의 20년 만에 뇌졸중 치료에 큰 혁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큰 연구들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뇌졸중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맥내 혈전 제거술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에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감싸서 뽑아내는 치료입니다. 네. 혈전용의 치료가 아주 중요한 치료이고 효과적인 치료이지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었냐? 큰 혈관을 개통시킬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큰 혈관을 개통시키는 방법을 계속 학자들이 찾아보면서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제는 큰 혈관의 경우는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뽑아내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을 때 혈전을 뽑아내는 장치를 써서 혈관을 개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실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는 많게는 일주일에 4건, 적게는 한두 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힌 혈관에 가는 철사를 통과시키고 그 철사 안으로 작은 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간 안으로 끄집어내는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치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치실을 감싸서 뽑아내는 것처럼.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한 3에서 4분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혈전을 이렇게 장치가 파고들게 됩니다. 물론 장치에 따라 조금씩 특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낼 때 혈전이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관 입구에 이렇게 풍선을 해서 피를 일시적으로 차단을 시킵니다. 이후에 이렇게 혈전을 끄집어내는 치료입니다. 우리 환자인데 이렇게 여기 보면 텅 비었는 걸 보실 수 있죠. 바로 네. 이 문이 막혔습니다. 혈전을 제거했을 때 이처럼 혈관이 완전히 개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혈전을 제거하는 큰 혈관에 막힌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은 실제 큰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치료이고 일반적으로 개통률이 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큰 혈관이 막혔을 때도 우리는 효과적으로 개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시간입니다. 또 시간의 문제를 닥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큰 혈관도. 즉 재개통이 30분 지연될 때마다 좋은 회복을 보일 확률이 15%씩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 뇌졸중이 발생을 했을 때 당황해서 우왕좌왕한다거나 민간요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증상에 맞지 않는 병원에 가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뇌졸중 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시간의 싸움이다. 특히 뇌경색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뇌경색은 시간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뭐 딴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에 가려고 하면 이것이 뇌졸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졸중의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편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 또 갑작스럽게 의식장애와 언어장애가 생긴다. 갑작스럽게 시야장애가 생긴다. 갑작스럽게 잘 걷지 못하고 어지럼증이 생긴다.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생긴다.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 증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갑작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몇 개월 전부터 서서히 손이 저리다. 몇 개월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 뭐 힘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뭐 반복된다. 이런 것들은 뇌졸중일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다. 괜찮던 사람이 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치료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무엇보다도 빨리 119 구급대를 불러서 빠른 치료 내에 그런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공항에 가면 패스트라고 동영상이 나오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LA 공항에 갔을 때 짐을 찾는데 보면 이렇게 영어로 FASD, 패스트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패스트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뇌졸중에 대해서 뇌졸중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 미국 뇌졸중학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패스트는 FAST라고 해서 F는 우리 영어로서 얼굴을 나타냅니다. 예. A는 arm이라고 해서 우리 팔을 나타냅니다. S는 speech라고 해서 말을 나타냅니다. T는 time to call 999를 해서 빨리 전화를 하란 말입니다. 빨리 119를 우리나라 같으면 119를 부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갑작스럽게 얼굴이 마비가 됐다든지 갑작스럽게 한쪽 편의 팔다리가 마비가 됐다든지 갑작스럽게 말을 잘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빨리 119를 우리나라 같으면 119를 부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조금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안면 마비가 생기는 경우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양쪽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뭐 한의사들이 말씀하시는 와사풍이라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말초성 안면마비고 뇌졸중에서 갑자기 안면마비가 생긴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한쪽 편에 팔과 다리가 힘이 빠진다든지 또는 원래 말씀을 잘하던 분이 말이 어둔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뇌졸중의 증상이라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FAST, 패스트 증상 기억해두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행스러운 것이 최근에는 뇌졸중 치료와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종전에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뇌졸중 치료를 하자는 방식으로 하나의 크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 치료를 응급 환자들, 예를 들면 뇌졸중 생기고 나서 몇 시간이 되지 않았거나 하루 이틀 내의 환자들의 주로 일반 병동이 아니라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는 방에서 특별히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뇌졸중 집중치료실에는 뇌졸중에 대해서 상당히 숙련된 간호사와 또 전문 의료진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렇게 갑자기 나빠진 상태를 빨리 치료를 해서 이런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큰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추고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환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젊은 뇌졸중 환자도 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예, 특히 45세 미만의 남성 환자의 경우에 20% 정도가 흡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흡연도 문제겠지만 또 다른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 여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한 상대 위험도 즉 고혈압이 있는 사람과 고혈압이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기느냐 없는 사람에 비해서 봤을 때 고혈압은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없는 사람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뇌졸중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혈압만이 아니죠. 당뇨, 고지혈증, 또 담배, 또 가다하게 술을 마신다든지 심장질환, 종전에 말씀드렸는 심방세동, 또 비만하다든지 운동이 잘 하지 않는다든지 활동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도 역시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우리 위험인자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검진을 받으시니까 그런 위험인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식습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이 좋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너무 짜거나 너무 기름진 거를 드시지 말고 가능하면 과일이나 야채, 저염식을 하시는 것이 뇌졸중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또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뇌졸중만이 아니라 심장질환의 중요한 위험 문제입니다. 따라서 뇌졸중이 있는 분들은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기오염이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자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고령자들은 특히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어떤 분들은 뇌졸중 환자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한두 잔 정도의 음주는 실제 뇌졸중 환자에게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잔 정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이 마시면 그것도 역시 뇌졸중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심 속 공원이나 숲이 우울증 개선뿐만 아니라 뇌졸중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주 지역 주변의 공원 면적이 넓을수록 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집 옆에 공원이 없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걸어가셔서 자연을 만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신경과 이준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